하이투자증권에서 정유화학 그리고 에너지 담당하고 있는 전유진이라고 합니다. 이제 얼마 전에 하반기 산업전망 자료를 작성해서 오늘 그와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하반기 화학 시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아직 시황이 엄청 좋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구간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텀아웃 국면에 명확히 들어왔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것들이 뭐 대표적인 업체들, 롯데케미칼이나 대한유화의 가중평균 스프레드 추이에서도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화학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중국 경기의 회복 속도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2, 3월에는 중국 데이터가 되게 좋았지만 4월, 5월에 들어서 제조업 관련된 데이터들이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 여기에 실망하기는 좀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PMI나 수출이나 소매 상업 판매 이런 것들이 조금 부진한 모습이긴 한데 무엇보다 건설이나 인프라 쪽에서 투자가 재개되는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화학산업에 있어서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중국 건설사업 활동 지수를 보시면 거의 역사적 고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이제 아침에 촬영일 기준으로 어제 아침에 보면 중국에서 지준율 인하에 대한 가능성도 좀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고 부동산 부양책들도 좀 다시금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석유화학 산업에서 소매보다 이 건설 인프라 쪽에 조금 파급 효과가 클 텐데 이 건설 인프라 쪽에 투자가 좀 재개될 것 같은 분위기들이 조성되고 있는 것도 화학 산업에서 이런 바텀아웃 국면을 만들어준 요건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인도 내수 시장도 생각보다 좋은 것 같아요. 인도는 사실 중국만큼 매크로 데이터가 많은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가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최근에 인도에서 보여지는 차량 등록 대수나 인도의 트럭 운임 요금 이런 것들을 보시면 굉장히 우상향하고 있는 추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인도의 경기가 좀 좋아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특히 산업용 수요가 좋아지고 있다는 걸 방증해 주는 게 트럭 운임 요금의 상승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리해보면 중국이랑 인도 쪽 수요가 좋아지는 거에 힘입어서 화학 시황은 바닥에서는 벗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조금 여전히 부담스럽게 봐야 되는 부분은 대규모 증설에 대한 물량 유입이 아닐까 싶습니다. 석유화학은 잘 아시다시피 시클리컬 산업이기 때문에 증설이 많이 들어오는 구간과 그렇지 않은 구간으로 좀 나눌 수 있을 텐데 20년부터 올해 23년까지는 그래도 수요보다 공급이 조금 더 많이 들어오는 사이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틸렌 기준으로 보면 올해 수요가 대략 500만 톤 늘어날 걸로 보여지는데 공급은 한 1000에서 1100만 톤 정도 늘어날 걸로 보여집니다. 이 증설에 대한 부담이 확실히 좀 있기 때문에 석유화학 시황에 대한 이런 올라오는 속도나 폭은 조금 제한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조금 더 좋게 볼 수 있는 업체를 이제 구분을 해보면 조건을 좀 세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증설 부담이 적은 체인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 두 번째는 글로벌 점유율이 아주 높아서 중국이랑 인도 수요가 좋아지는 걸 빨아들일 수 있는 힘이 좀 확실하게 있고 세 번째는 신성장 사업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이런 세 가지 조건을 갖춘 업체를 좀 좋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업체들 중에서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업체는 가장 대표적으로 효성 첨단 소재라고 생각합니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 코드를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쨌든 증설 부담이 좀 적은 체인이고요. 그리고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 한 45에서 50% 정도 들고 있는 MS 1위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인도가 수요가 좋아지는 구간에서 이걸 좀 빨아들일 체력이 확실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산소 섬유에 대한 이익 결과가 확실히 좋아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세 번째 매력도까지 다 갖추고 있는 가장 좋은 업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세 번째, 신성장 모멘텀은 없지만 그래도 증설 부담이 좀 적고 글로벌 점유율이 높은 이 스판덱스를 생산하고 있는 TNC도 좀 좋게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화학 시황 관련해서 가장 좋게 보고 있는 업체는 첨단 소재랑 효성 TNC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유는 화학만큼이나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는 전쟁도 있었고 에너지 대란들 때문에 정제 마진 유가 다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지금은 거의 22년 2월 이전 레벨까지 다 내려와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2022년 2월이면 전쟁이 일어났을 텐데 그때를 다 회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제 마진에서 특히 좀 눈에 띄는 부분은 휘발유보다 디젤 마진이 좀 급격하게 빠지고 있다는 그림인 건데요. 이 디젤 마진이 휘발유보다 급격하게 빠지고 있는 배경에 대해서 일단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는 아무래도 이 미국이랑 유럽 쪽 경기 침체 우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등경유, 그러니까 이 디젤이 포함되어 있는 등경유 같은 경우에는 운송용으로도 쓰이지만 산업용 연료로도 좀 많이 쓰이는 제품인 건데, 미국, 유럽 이런 제조업 PMI나 설비 가동률 하락세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제조업 경기가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 디젤 수요를 좀 내리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사실상 EU의 러시아 제재가 무용지물이 된 것도 디젤 마진을 좀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연초만 하더라도 EU의 러시아 제재가 어느 정도 효과를 발하면서 정제 마진을 좀 올려주는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거의 반년이 지난 지금 와서 이걸 좀 실제로 까보면 예상이랑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유럽의 디젤 국가별 수입 규모에서 보면 러시아산 비중이 2월 들어서는 거의 이상 제로로 들어온 건 맞습니다. 근데 그 빈자리를 중동이랑 아시아가 좀 다 채워주면서 전체적인 수입량은 사실 이전 레벨이랑 거의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인도가 특히 그러니까 아시아 중에서는 특히 인도가 이 러시아의 빈자리를 유럽에서 채워가고 있는 거는 이제 여러 기사들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 최근에는 중동, 특히 사우디도 그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 것들이 눈에 띕니다. 실제로 이제 사우디가 국가별로 수입하는 디젤 이 물량에서 보면 과거에는 인도, UAE 정도에 그쳤지만 올해 들어와서는 러시아 물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게 좀 눈에 띕니다. 근데 이 러시아 거를 사우디가 수입해 와서 자체적으로 쓰고 있냐, 그것보다는 실제로 수출 데이터에서도 같이 확인을 해보면 동기간에 사우디의 이제 디젤 수출량이 급증하고 있는 거가 좀 같이 확인이 됩니다. 이런 걸 해석해 보면 결국 러시아 거를 사우디가 좀 수입해 와서 그걸 결국 유럽으로 갖다 팔고 있는 중간 통로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사실상 무색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유럽에서의 디젤 공급 타이틀도 완연하게 다 해소가 되었고, 오히려 최근에는 5년 평균 재고 레벨도 좀 넘어서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이 디젤 마진을 좀 끌어내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 때문에 정제 마진은 계속 빠진다고 봐야 되겠느냐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앞서 화학에서 말씀드렸던 중국이랑 인도 수요가 좋아지는 거가 여전히 좀 희망적인 부분으로 남아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글로벌 수요가 증가하는 거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거의 대부분 물량을 차지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만큼 중국 경기가 좋아지는 거가 좀 키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화학보다 이 정유에서 사실 중국 수요가 좋아지고 있다는 거에 대한 거가 좀 확실하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중국의 석유제품 수출량 추이에서 보면 작년 말에는 중국의 수출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거든요. 거의 역사적 고점 가까이 올라왔었는데 올해 1월 들어와서는 1, 2, 3, 4월 계속 수출량이 급감하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수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수출 물량보다는 내수에 먼저 대응을 하라는 목적이라고 좀 해석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 수출량에서 제품별로 좀 나눠보면 휘발유보다 경유의 수출량이 좀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경유 같은 경우에는 운송용으로 일부 쓰이지만 산업용으로도 상당 부분 쓰이거든요. 근데 이 경유에 대한 수출량이 더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건 그만큼 산업용 수요가 좋아지고 있는 거의 방증이 아니겠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수출 쿼터라는 건데, 중국은 잘 아시는 것처럼 계획주의 경제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하는 것도 업체마다 제품별로 그리고 물량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결국 쿼터 안에서 중국의 수출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1월부터 4월까지 수출량이 줄어든 거에 이어서 2차 쿼터 역시 1차 쿼터 대비 50% 정도 줄었습니다. 그런 말은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3분기 초반까지 수출량이 좀 줄어들 거라는 기대를 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되는 것 같고요. 결국 이 중국의 수요가 좋아지고 있는 거가 하반기 정제 마진에서 어떤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도도 수요가 좋아지고 있는 것들이 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인도 안에서 휘발유 등경유가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이 아스팔트나 이런 건설 인프라 쪽에 많이 사용되는 비트맨 판매가 좋아지고 있는 것들도 눈에 띄거든요. 그런 것들이 결국 인도의 건설 쪽 수요도 어떤 뒷받침이 되고 있다라고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정유는 상반기보다 하반기는 중국이랑 인도 수요가 좋아지는 것들에 근거해서 조금 더 좋은 상황을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해 미국 태양광 시장은 말 그대로 엄청 다사다난했었던 것 같아요. 연초에 세이프가드가 4년 추가 연장된 거에 이어서 동남아시아 관세 부과의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하반기 넘어와서는 잘 아시는 IRA가 최종 확정이 되기도 했었고요. 근데 연초에 와서도 4월에 캘리포니아 램 3.0이 도입이 되는 등 조금 여전히 시끄러운 분위기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좀 너무 미국 태양광 시장을 보수적으로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에서 좀 간과하고 있는 것들이 한 두어 가지가 있어 보여서 그거에 대해서 좀 중심으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캘리포니아 램 3.0이 도입이 되면서 미국 레지덴셜 시장 위축에 대한 우려가 좀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캘리포니아가 미국 레지덴셜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지역인 건데, 그 지역에서 이제 램 2.0에서 3.0으로 넘어오면서 레지덴셜 수요가 줄어들 거는 사실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조금 더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유틸리티 수요 확대 잠재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더 미국 시장에 대해서 작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가장 이슈였었던 부분은 중국이랑 동남아산 수입 모듈 제한이 아니었나 싶어요. 이런 부분들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반덤핑 우회 물량을 조사하는 그런 시기도 있었고,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어떤 정치적인 갈등이 좀 고조가 되면서 중국 그리고 동남아산, 실질적으로는 중국 업체들의 것이긴 하지만요, 그런 것들에 대한 수입 물량이 좀 제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전체적인 모듈 수입량을 보면 지난해는 전년 대비 한 5%가 줄었고요. 물량이 이렇게 줄다 보니 글로벌 모듈 가격이 빠지는 상황에서 미국은 오히려 한 20% 정도 가격이 올라오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아무래도 가격이 올라오다 보니까 미국의 태양광 설치 수요도 조금 둔화될 수밖에 없었고요. 실제로 미국의 전체적인 설치 수요를 지난해 보시면 21년보다 줄었습니다. 동기간에 유럽이나 중국의 태양광 시장이 대폭 성장했던 거랑 비교하면 확실히 좀 부진했었던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전체적인 태양광 수요를 부문별로 좀 나누어서 보면 레지덴셜 같은 경우에는 22년도가 21년보다 한 40% 정도 늘어났었어요. 근데 반면에 유틸리티 같은 경우에는 22년도가 21년보다 한 16% 정도 감소한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근데 유틸리티가 미국 전체 시장에서 한 7,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레지덴셜이 아무리 늘어났다고 한들 유틸리티 감소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은 좀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던 거고요. 근데 레지덴셜보다 유틸리티 수요는 그럼 왜 이렇게 줄었냐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할 텐데, 여기 왼쪽 그림에서 좀 보실 수 있을 텐데, 미국에서 이제 태양광 설치 기준으로 봤을 때 레지덴셜 같은 경우에는 전체 비용에서 모듈 비용이 차지하는 건 15% 정도가 됩니다. 근데 유틸리티 같은 경우에는 모듈 비중이 35%, 아주 많게는 40% 가까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듈 가격이 올라가는 구간에서 레지덴셜보다 유틸리티 프로젝트들의 이 비용 부담이 훨씬 더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또 물론 이제 작년에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이었었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간 부분들이 이 유틸리티 프로젝트들의 IRR을 좀 낮추면서 수요를 훼손시킨 것도 일부 있었던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비용 부담 때문에 지난해 예정됐었던 전체적인 프로젝트 중에서 한 70% 이상은 다 지연됐었던 걸로 파악이 되고요. 짧게는 6개월, 아주 길게는 한 1년 정도 좀 지연이 됐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런 기간들을 좀 감안해 보면 아무래도 대부분 올해 좀 설치가 집중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연됐었던 물량이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잘 아시겠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에 이 상하원에서 결정된 동남아시아산 모듈 관세 유예를 폐지하는 거에 대해서 결국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년 6월까지 예정되어 있는 이 관세 부과 유예를 계속 가져가겠다라는 거를 좀 확실하게 보여준 건데요. 이 결정권이 보여주는 거는 결국 올해 미국 태양광 시장을 무조건 키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이제 CBP에 좀 억류되어 있었던 동남아시아산 패널들도 지난해 말 그리고 올해 초부터 조금씩 유입이 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관세 부과 유예가 확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동남아시아산 물량들은 조금 더 본격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좀 그림을 보여드리면 미국의 분기별로 태양광 수입하는 물량을 국가별로 좀 나누어 본 건데, 확실히 지난해 상반기는 좀 급감했었던 이 동남아시아산 수입 물량이 지난해 4분기
그리고 올해 1월, 2월에 들어와서 다시 재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난해 공급 차질을 야기했었던 동남아시아산 수입 모듈이 조금 다시 정상화가 되면서 미국 안에서 이 유틸리티 시장이 확대될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거에 따라서 올해 이제 미국 안에서 신규로 설치되는 발전원 설비 중에서 태양광이 차지하는 거는 한 60% 가까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확실히 미국 태양광 시장을 올해는 좀 좋게 볼 수 있는 여건인 것 같고요. 그럼 여기서 걱정하실 수 있는 부분은 그러면 모듈 공급이 다시 정상화되는 거니까 작년에 있었던 미국 시장의 모듈 프리미엄은 다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기우라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하나는 미국의 모듈의 어떤 자체적인 생산량이나 이 수입량을 좀 비교해 봤을 때 여전히 미국은 전체 필요한 거에서 한 70% 정도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안에서 퍼스트 솔라도 그렇고 하나솔루션도 그렇고 증설을 대부분 발표하긴 했지만 대부분 25년 이후에나 들어오는 물량들인 걸 감안해 보면 올해 내년까지는 여전히 수입 의존도가 60, 70%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 대비 특히 중국 대비 이 수급 밸런스는 좀 타이트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해 이 개정된 UFLPA, 그러니까 위구르 강제노동법에 대해서 조금 이 모니터링은 여전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히 중국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어떤 유입의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이나 호주, 그러니까 그런 제한이 없는 유럽이나 호주 대비로도 확실히 좀 수급 밸런스는 타이트한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중국 모듈 가격은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에서 말씀드린 폴리실리콘이나 웨이퍼 가격이 빠지는 거에 동행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반면에 미국 모듈 가격은 여전히 좀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정리를 해보면 미국의 이 설치량은 올해 더 늘어나는 상황이고 가격은 그런 와중에서도 수입 의존도가 높다. 근데 그 중에서도 중국산의 어떤 UFLP의 이 시행 때문에 중국산에 대한 유입이 여전히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걸 감안해 보면 다른 지역 대비 미국 가격의 프리미엄은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 보면 여전히 미국 시장에 대한 노출도가 높은 업체에 대한 선호도를 더 높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내에선 하나솔루션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에 이어서 또 최근에 글로벌 이 태양광 시장에서 좀 가장 우려가 되고 있는 건 밸류체인 가격 하락에 따른 어떤 수익성 둔화 이런 부분들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올해는 작년이랑은 다르게 폴리실리콘부터 증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밸류체인 가격 하락 사이클이라고 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누가 더 많이 빠지고 덜 빠지고는 분명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올해는 폴리실리콘 같은 업스트림 가격이 좀 더 많이 빠지면서 모듈 업체들한테는 오히려 수익성 개선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작년부터, 정확히 2021년부터 23년도까지 밸류체인별로 이 생산 설비 증가에 대한 규모를 보면 폴리웨이퍼 같은 이런 업스트림 체인들이 올해 조금 증설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거가 보여집니다. 대표적으로 좀 폴리실리콘만 따로 떼서 공급 과잉률의 추이를 보시면 22년도는 사실상 공급 과잉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수급 밸런스가 아주 타이트했던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폴리실리콘 가격이 이렇게 40불 가까이 다시 좀 올라가는 상황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중국 중심으로 이제 재규모 증설들이 좀 들어오면서 공급 과잉률이 한 30% 정도가 될 것 같고 내년에는 그 비율이 한 70% 정도 가까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폴리실리콘 증설이 좀 들어오는 거 관련해서 하나 더 얘기를 드리면 대부분 중국에서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 안에서도 이제는 신장 지역이냐 비신장 지역이냐를 조금 나누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그 미국에서 시행된 UFLPA 그 시행 때문인 거고요. 근데 여태까지는 중국 폴리실리콘 안에 생산 설비가 신장 지역에 가장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부터 들어오는 설비의 대부분은 신장이 아닌 지역에서 많이들 들어오거든요. 대표적으로 내몽고 지역이나 이 장수 지역이나 이런 데서 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확실히 이제 신장 지역에 대한 어떤 규제나 모니터링이 좀 되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도 비신장 지역으로 조금 이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추정을 조심스럽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폴리실리콘 증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비신장 지역에서 들어온다라는 게 얘기해주는 부분은 앞으로 올해 내년 이 중국에서 들어오는 폴리실리콘 물량은 대부분 의미 있게 들어오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결국 폴리실리콘 가격의 이 하방 압력은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확실히 최근에 폴리실리콘 가격이 좀 급락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지난해 한 말부터 조금 급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와 연동해서 웨이퍼도 가격 하락세가 좀 최근에는 보여지고 있지만 사실 풀리가 빠지고 한 달, 2달 정도는 웨이퍼 업체들이 가동률을 조정하면서 가격 방어에 조금 나섰었어요. 전 밸류 체인을 봤을 때 과점 정도가 가장 심한 게 웨이퍼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이 조금 가능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웨이퍼 업체들도 5월 들어와서는 속수무책인 상황입니다. 가격이 동반해서 급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글로벌 웨이퍼 업체 중에서 가장 큰 업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롱지는 5월 말에 웨이퍼 가격을 그냥 30% 인하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 폴리실리콘부터 시작된 이 증설 시작이 웨이퍼까지도 지금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럼 이 상황에서 셀모들도 가격이 빠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당연히 빠진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재료가 빠지는 상황에서 이 다른 뒷단의 밸류체인들 가격이 안 빠지고 혼자 이렇게 올라가긴 사실 좀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빠지는 폭은 폴리실리콘이나 웨이퍼 대비 셀모들이 확실히 좀 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급 과잉률을 좀 체인별로 비교해 봤을 때 확실히 폴리실리콘이나 웨이퍼 대비 셀모들이 좀 덜한 편이고요. 또 이제 실제로 최근에 이 밸류체인 가격의 상대적인 변동을 비교해 보면 2022년 1월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폴리실리콘이랑 웨이퍼는 확실히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셀이랑 모듈 같은 경우에는 하락폭이 좀 제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그것도 지역별로 좀 나눠보면 미국이 확실히 조금 더 밸류체인 가격에서 미국의 모듈 가격이 확실히 조금 더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 태양광에서 좀 정리를 해보면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됐었던 부분들 동남아시아 관세도 있었고 세이프가드도 있었고 그리고 올해는 램 3.0이 있었지만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유틸리티 시장이 확실히 커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거. 여건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동남아시아산 물량이 제대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로 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런 와중에서도 오히려 동남아시아산에 이제 들어오면서 들어오더라도 미국은 UFLPA 시행 때문에 다른 지역들 대비 모듈 가격의 프리미엄이 유지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걸로 일단 첫 번째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밸류체인 가격이 빠지는 상황이긴 하지만 확실히 증설이 집중되어 있는 폴리실리콘이나 웨이퍼 가격이 더 많이 빠지면서 셀모듈 업체들한테는 수익성 개선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관련해서 태양광에서는 국내 업체들 중에서는 하나솔루션,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비중이 높고 모듈을 생산하고 있는 하나솔루션을 조금 더 최선호 업체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